통계적 추정 단원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모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값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모집단의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모집단 전체를 모두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100만 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키를 전부 다 측정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뽑아서, 즉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들의 관측값을 가지고 수학적인 근거, 즉 통계적인 근거를 통해서 모집단의 뭐 그런 대표성을 나타내는 값들이 얼마가 될지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계적 추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요, 이 모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갖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등등.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집단의 평균의 추정만 배우게 돼요. 즉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게 바로 이 모평균의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집단, 그 다음 표본 집단, 표본 평균의 분포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린 사전 작업을 한 거예요. 사전 지식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정확하게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정이라고 한 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건 뭐 더 안 읽어봐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추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점 추정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점 추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167.3이야 라고 하나의 값을 딱 집어서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놈이 점 추정이에요. 반면에 구간 추정은 글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약 164cm에서 170cm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구간으로 추정하는 게 바로 구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 점 추정의 장점은 뭐냐면요. 통계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평균 키가 얼마야? 그랬을 때 167.3이야. 그러면 그 정도 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평균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인식을 심어주는 건 아니고 그냥 평균을 알려주는 거니까 곧바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간 추정으로 한 164에서 17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뻔할 뻔짭니다. 그런 얘긴 나도 할 줄 알아. 그렇게 따지면 0cm에서 200cm 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추정은요, 뭔가 더 정확한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 비해서? 구간 추정에 비해서. 그래서 애매모호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의 값을 집어주니까. 그럼 이 점 추정의 단점이 뭐냐? 이 점 추정의 단점은요, 구간 추정에 비해서 실제 모집단이 그 값이 될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즉, 구간으로 추정한 경우 164에서 170 사이야 라고 하면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그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하나의 값을 딱 집어서 말하는 점 추정의 경우보다 훨씬 높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가 되냐, 딱 집어서 얼마냐 라는 건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을 갖겠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 점 추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구간 추정만 배우게 되는데, 이 구간 추정을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갖고 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구간 추정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평균 M의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건데,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게 아직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게다가 여기 뭐 M 값의 범위가 주어졌지만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정리를 할게요. 자, 모평균 M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을 x1부터 xn이라고 할 때 얘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 n에 m,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모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크면, 즉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충분하다는 건 약 30개 이상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 n의 m,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 m,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정규 분포니까 요 놈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x바에서 그놈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 이거 전체를 이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전체를 새로운 변수 g, 새로운 확률 변수 g라고 둘 수가 있고요. 이 g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g는 표준 정규 분포 n의 0,1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g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들어올 확률?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가끔 이게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읽은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이 g 값이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0.95가 되는 거예요. 요때 요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 g라는 놈이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니까 요 놈은 그냥 요 g를 x바 빼기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놈이 여기 좀 넓은 데서 한번 써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마이너스 1.96보다는 x바 빼기 m을 누구로 나눈 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놈이 더 크거나 같고요. 요 놈은 1.9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이 지금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등식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먼저 양변에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할 겁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 그러면 x-m이 되며 그 다음에 이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형태는 다르지만 이놈과 이놈은 똑같은 부등식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여기는 m-x바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곱했으므로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러면 이쪽이 양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이쪽이 음수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양변에 전부 다 x바를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x바를 더해주면 얘는 중간에 m만 남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놈부터 쓸게요. 부등호 방향이 요쪽이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x바 플러스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바 마이너스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면서 요렇게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중간 과정을 싹 생략하고 나면 원래 요렇게 표현됐던 부등식이 뭐 좀 곱해주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항해주고 하면서 요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형태는 다르지만 얘는 똑같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요렇게 써있던 부등식을 그냥 요렇게 바꿔버린 것 뿐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모평균 m에
어떤 구간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평균 m이 x바 마이너스 1.96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 있을 뭐가 확률이 얼마다? 0.95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표준 아니군요. 이게 m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입니다. 요놈이 되겠네요. 요놈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평균 m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위, 그 다음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아래, 여기에 속할 요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요 확률이 바로 0.9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모집단의 평균이 요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0.95니까 그냥 요 구간, 즉 요 닫힌 구간으로 쓰면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요 구간이 요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 즉 m이 속할 확률이 0.95임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식이 이 구간을 모평균 m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 보시면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신뢰도 95%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m이 요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0.95이다라는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뢰도 95%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95% 신뢰 구간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99% 신뢰 구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여기가 0.99가 되도록 하는 요 값들이 얼마인지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58부터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요 값들이 뭐로만 바뀌는 것 뿐이야. 요 값들이 마이너스 2.58과 요게 2.58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또 구해보면 모평균 m이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여기 1.96 대신에 2.58을 씀으로써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혹은 99%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 요 값들을 우리가 선생님 그럼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어떤 값들을 외우고 있냐면 바로 요 값들 얘기하는 거죠. 요 값들, 요 1.96이니 혹은 2.58이니 요 값들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값도 역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요. 만약에 99%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0부터 g가 2.58 사이에 있을 이 확률이 당연히 0.99의 딱 반이겠죠. 그래서 0.495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보고 여기에 2.58이라는 값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이 신뢰도를 나타내는 계수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요놈을 흔히 우리가 신뢰도 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95% 신뢰 구간은 신뢰도 계수가 1.96이고 99% 신뢰 구간은 신뢰도 계수가 2.58입니다. 즉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크기가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이 범위가 더 넓어지게 돼요. 그지?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키가 164에서 170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보다는 160에서 180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겠죠. 구간이 넓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 구간의
이 길이 있죠. 구간의 길이도 더 넓어집니다. 더 길어집니다. 그치? 그러면 생각하기에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 통계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야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0cm에서 200cm 사이에 있어. 얘는 신뢰도 100%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거의 신뢰도 100%입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확률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게 저 신뢰도가 높이만 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모평균에 대한 우리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뢰도는 높이면서 이 구간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바로 여기, 그죠? 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즉 표본의 크기 n의 값이 커지면요 요 n이 루트 n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줄어들죠. 그래서 신뢰도는 높이면서 이 신뢰 구간의 폭 있죠. 요 폭을 줄이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표본의 크기, 즉 표본을 많이 추출해서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정확한 값을 얻으려면은 이 n이 거의 무한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예,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겠지만 전수조사를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추정은 전수조사를 해서 얻어내는 거죠. 추정이 아니죠. 그냥 그 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표본의 크기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느냐? 그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폭을 어느 정도로 해서 볼 건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걸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거보다 낮게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라서 이 n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간의 폭은 더 넓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추정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는 높이면서 구간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